반갑습니다. 지능형 자율주행 RC 탱크 개발을 진행한 재미난 사람들 팀장 강상민입니다. 발표하기 앞서 저희 발표는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제 각자 진행한 기능들에 대한 세부 설명을 진행하고 시연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 정보를 어떤 특정 보드를 통해서 영상 처리를 진행한 후 차량 스스로가 차선을 인식하고 그와 동시에 목표물을 인식한 뒤 주행하면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화면은 저희 프로젝트 하드웨어 구성을 간략하게 그려본 건데요. 이제 이쪽에 보이는 보드가 저희 영상 처리를 맡고 있는 보드고, 이쪽에 보이는 보드가 이제 차량 구동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제어하는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 처리를 맡고 있는 보드의 간단한 스펙인데요. 이제 암사의 코어텍스 A15 코어와 C66X DSP 코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저희가 영상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코어텍스 R5F MCU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저희가 차량을 구동할 때 주변 장치를 많이 제어를 해야 돼서 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보드가 필요했는데 찾다 보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구현한 기능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 처리, 펌웨어, 하드웨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각각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큰 분류의 동작 방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영상 처리 동작에 대한 간단한 도식화인데요. USB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차선 인식을 위한 동작, 물체 인식을 위한 동작, 문자 인식을 위한 동작을 각각 진행해서 해당 결과값을 CAN2 USB라는 모듈을 통해 R5 보드로 넘겨서 구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펌웨어 부분인데, 앞서 말했던 영상 처리 결과를 CAN2 USB를 통해 이쪽 DCAN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해당 값을 기준으로 조향을 하거나 모터를 굴리는 등의 동작을 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드웨어 부분인데, 저희가 RC카이다 보니 전원 공급을 유선으로 할 수 없어서 무선으로 주기 위해서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배터리를 하나를 이용하여서 12V, 5V, 3.3V를 출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쪽 편에 보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컨트롤러는 저희가 RC 탱크이기 때문에 포를 쏘기 위해서 에어탱크의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여기 막혀있던 관이 열리면서 공기압으로 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구현해놨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개발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저희 프로젝트 기간이 2달인데 2달을 총 8주로 설정한 다음에 이제 분담을 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그 분담한 파트를 8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7주쯤에 취합하여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찍었던 사진들인데, 최초에 이런 프레임에 저희가 개발을 진행할 때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가 나와서 이런 뚜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씌워서 만들었고요. 이쪽에 보이는 단체 사진이 저희 팀원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각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캔 통신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베디드 반이다 보니 개발 환경이 인베디드 리눅스 위에서 개발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카메라를 USB 카메라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4L2라는 비디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하기 위한 커널 API를 채택해서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이게 드라이버 동작 전에 사용자 영역에서 먼저 보면은 이쪽 부분과 같이 굉장히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영역에서 필요한 카메라 디바이스에 접근해서 영상을 요청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다시 사용자 영역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총 8가지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이 8가지 동작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은 사용자는 한 장의 이미지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은 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큐버프, 스트리머, 디큐버프라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미지 정보가 아닌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캔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DSP 모드는 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캔 투 USB 모듈을 구입했는데요. 캔 투 USB 모듈을 사용하다 보니 사실상 DSP 보드는 캔 통신을 한 것이 아니라 시리얼 통신을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캔 통신을 구현한 후 저희 DSP 보드에서 활용한 방법은 저희가 무선 컨트롤러를 구현도 했었는데 그 무선 컨트롤러에서 영상 처리를 시작해라 라는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그 신호를 받은 뒤 영상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행한 결과를 다시 구동을 위해서 R5 보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캔 통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차선 인식에 대한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니를 사용해서 윤곽선을 추출하고 그 카메라의 시점과 차의 실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ROI를 사용해서 차의 앞부분을 자르고 허프 변환을 사용해서 차선을 먼저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추출된 차선의 데이터 중에서 기울기 값과 길이 값이 제가 설정한 값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거된 데이터들에서 란삭과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구해 직선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값이 튄 경우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허브 변환에서 추출된 직선이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설정한 길이 값보다 작은 애들을 제거를 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기울기 값이 더 이하인 경우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해도 잡음 성분인 아웃라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란삭을 사용합니다. 란삭은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서 다음 빨간색 선과 같이 인라이어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란상이 오차가 없을 때와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값이 최소사승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의 교차점을 구해서 이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그 교차점의 값이 튈 경우에 이 값을 이전 값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란삭을 사용해서 값이 다른 차선을 인식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럴 경우에 초록색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체 인식과 문자 인식 부분입니다. 네, 물체 인식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용한 알고리즘은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시파이어라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하르라는 것은 여기 두 인접한 사각형 영역의 발기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눈 영역은 코 영역보다 어둡고, 머리 부분은 배경보다 어둡고, 그리고 옷 부분은 살 부분보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기차를 특징으로 해서 물체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 오검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만약에 오검출이 됐으면 그쪽으로 바로 총알이 날아갔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적중률을 높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을 2번 중첩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판별로 초록색 부분을 걸러내면 그 부분만 따로 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노란색 영역 부분이 최종적으로 판별된 부분입니다. 또 이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도 또한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체가 판별되었을 때 그 부분만 연산을 시키는 일종의 트래킹 개념을 적용해서 연산 속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문자 인식 부분입니다. 문자 인식은 크게 문자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는 과정과 그 추출한 부분에서 실제로 문자를 인식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선은 문자 영역을 추출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풋 영상으로 그레이화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오픈시브에서 제공하는 캐니 엣지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윤곽선을 따게 되고, 이 상태에서 컨터스라는 윤곽선 주변에 사각형을 그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크기로 걸러내고 또 비율로 걸러내서 너무 널쩍하거나 길쭉한 사각형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스탑이라는 문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기울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저 사각형을 X좌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사각형의 끝점을 기준으로 노란색이라는 플레이트 위드스라는 선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0.2 이상이면 더 이상 그 노란색 선을 증가시키지 않고 0.2 이하였을 때는 사각형 크기만큼 증가시켜서 가장 긴 노란 선이 있는 영역을 추출한 결과 이렇게 스탑이 있는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문자 인식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KNN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K개의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하나당 4개 정도의 기존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일치하는 픽셀 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실시간 영상, 동영상에서도 이미지상에 있는 문자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파이 부분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제 모터 제어 부분과 이제 엔코더를 이용한 속도 측정 기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차량의 구동을 위해서 이제 BLDC 모터를 사용했는데요. 이 BLDC 모터의 경우 이제 이런 ESC라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한데요. 이 ESC는 이제 이러한 PWM 신호를 입력받아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PWM이란 이제 펄스 윗 모듈레이션의 약자로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일정한 주기의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펄스의 폭에 따라서 이제 모터의 속도를 ESC가 조절해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펄스의 폭에서 어떤 속도를 낼 것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이제 알파이브의 EPWM 모드를 사용하여 그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펄스를 얻어낸 것을 측정한 사진인데요. 이 펄스는 이제 총 20ms 주기를 가지고 1.5ms에 해당하는 폭을 가질 때 중립을 기준으로 이제 1ms로 점점 작아질 때 역방향, 그 다음에 2ms로 점점 늘어날 때 정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도록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차량의 조향을 위한 서버 모터인데요. 서버 모터도 마찬가지로 PWM 신호를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0ms 주기에 1.5ms일 때 이제 90도로 거기서 이제 10 마이크로세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1도씩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속도 측정을 위한 엔코더인데요. 아래 이 부분은 이제 엔코더의 간단한 스펙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분해능인데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코더 내부에는 이런 회전 슬리트가 있는데 이 분해능 스펙에 따라서 이렇게 둘레에 따라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빛이 이 회전하는 회전 슬리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고정 슬리트의 A와 B상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수광 소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펄스파로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A, B 두 개의 출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각각의 출력은 한 바퀴당 이제 분해능 2000이기 때문에 2000개의 펄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A, B 출력은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위상차, 90도의 위상차를 갖도록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상차가 90도가 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 주기당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P 오픈 컬렉터 출력으로 이 그림과 같이 출력부와 입력부 사이에 이런 풀업 저항을 연결해 주어야 이 사진과 같이 올바른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출력과 그다음에 알파이브에 있는 이 EQP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EQP 모듈에서 제공하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 주기의 단위 시간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펄스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펄스 수를 계산해서 이제 회전 수를 측정하게 되고 이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저희가 필요한 속도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값들과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
계산해서 이런 벨로시티라는 이제 속도 변수에 저장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바른 속도 값을 얻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얻어낸 속도 값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PI 제어의 그 목표 값으로 설정하게 되고, 목표 값으로 설정해서 이제 차가 스스로 자기의 속도를 판단하고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I 제어기 부분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PI 제어기를 설계하기에 있어서는 일단 모터에 대한 모델링과 그 차량에 대한 모델링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BLDC 모터를 사용해서 BLDC에 대한 모터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모델링이란 일단 차량에 주어지는 힘, 즉 여기서 말하면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과 그 실제 차량의 속도에 그 두 개에 관한 수식을 함수로 나타낸 것을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와 같은 식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 BLDC 모터에 관한 기본적인 스펙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스펙이 더 많아서 그 부분은 앞서 발표했던 서영의 조언과 함께 다 인자들을 직접 구해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모터 모델링이 끝나고 차량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 차량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는 요소를 또 구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일단 그 줄에 매달린 원판에 그 위에 차량을 올려서 그 원판을 회전시킨다는 그 가정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물체가 그 회전하려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식으로 일단 그 차량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저희 차량 전체에 대한 모델링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저희가 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목표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완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PI 제어기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PI 제어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저희가 설정한 목표값과 엔코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재값과의 차이를 오차를 통해서 오차가 크면 제어량을 늘리고 오차가 작으면 제어량을 줄이는 식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PI 제어기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은 그 캔 통신 부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캔 통신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하이선과 로우선 두 개의 신호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신호선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전이차가 크면 1, 작으면 0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통신이 되게 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캔 통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장치마다 여러 장치를 직접 하나하나씩 연결해줘야 해서 그 선도 많이 들고 통신 속도도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캔 통신은 그와 반면에 캔 버스 하나를 이용해서 모두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장비에서 모두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차량에 굉장히 많은 전장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연결하는데 캔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도 차다 보니까 그 안에 보드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캔 통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R5 보드와 옆에 보시는 게 캔 모듈인데 저희 R5 보드에서는 캔 포트를 지원하지만 DSP 보드에서는 캔 포트가 없이 USB만 있어서 캔 to USB라는 모듈을 통해 캔 통신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캔 통신을 위한 R5 쪽에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른 통신과 다르게 ID 값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통신 속도를 맞춰주고 아이디 값을 지정해주면 원하는 아이디로 언제든지 바로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주었고요. 또 아이디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값이란 걸 통해서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더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신부 쪽에서는 인터럽트 방식으로 진행하여서 쓸데없는 낭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알파이브와 DSP 보드에서 실시간 통신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값들을 하나하나 비트로 구분해서 각각의 비트 값에 따라서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캔 통신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이브 부분의 RTOS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DSP 보드 같은 경우에는 MLU를 지원하지만 해서 미노스를 사용하는데 저희 알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MLU가 없고 MPU를 지원해서 범용적인 OS보다 실시간 운영 체제인 RTO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RTOS는 실시간 운영 체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RTOS 중에 프리 RTOS를 사용합니다. 프리 RTOS는 오픈 소스 형태의 RTOS고 이제 ARM, 아트멜 AVR 이외에도 다른 16비트, 32비트의 많은 그 MCU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높은 이식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스크 생성하는 데 제한할 수는 없고 이제 태스크 간 멀티태스킹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간 통신 방식으로는 세마포어라는 이제 메시지 큐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태스크들을 만들었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모두 같습니다. 우선순위 기준 스케줄링인데 CPU한테 이제 할당 받은 시간이 모두 같습니다. 근데 이제 PI 컨트롤하고 이제 현재 속도로 받아서 이제 모터를 상시 구동해야 되는 태스크에 반면 이제 서버 모터나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조종기의 값에 따라 동작하는 와이파이 태스크들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올 때만 그 특정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상시 구동해야 하는 태스크에 비해 할당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들은 자기가 할 일을 모두 다 하게 되면 이제 태스크 에일드라는 이제 강제 문맥 전환을 시켜서 이제 CPU가 좀 더 얘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시스템이 더 약간 유동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원 회로는 총 3가지 12V, 5V, 3.3V가 들어가는데 저희 모터랑 ESC에 들어가는 데는 리튬 폴리머 4셀 14.8V가 전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배터리 하나로 이제 3가지 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압을 떨어뜨리는 전압 강화형 형태로 만들게 되었는데 먼저 12V에서는 이제 DSP 보드, 그 다음에 알파이브 보드,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3가지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전류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5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엔코더 전원 입력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에서는 이제 적은 전류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와이파이 보드 이거 하나만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5V랑 12V는 그 전원 변환 과정 중에 이제 벅 컨버터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벅 컨버터는 이제 스위칭 방식의 레귤레이터 그런 소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가든 스위칭 역할을 하게 돼서 들어오는 입력의 전압에 따라 이 PWM 값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에 대한 전압비,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전압비에 따라 PWM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짧게 되면은 전압이 좀 작게 되고 그 스위치가 온이 되어 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은 전압이 좀 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좋습니다. 이게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 차이가 커도 효율은 90% 이상의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단점이라면은 이런
고속 스위칭으로 인해 5V는 초당 52,000번, 12V는 초당 26만 번의 스위칭 속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전류랑 전압들이 이렇게 약간 교류 형식으로 나타낸 리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건 이제 L과 C를 병렬로 다하는 로우 패스 필터로 전압을 깔끔하게 DC 전압만 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선형 레귤레이터로, 그 다음에 외부 소열화로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3.3V는 LDO라는 로우 드롭 아웃풋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 트랜지스터가 가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쪽 저항이랑 이쪽 저항이랑 걸리는 전압 분배의 법칙이 그 선형적이기 때문에 전압 리플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은 제가 출력해야 되는 그 전압보다 입력해야 되는 전압이 차이가 워낙 커버리면 그 나머지 차의 전압들은 모두 이쪽에 걸리는 다 열에너지 방식으로 다 생기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V는 LDO 방식으로 사용한 이유는 더 컨버터로 만들어진 5V를 입력으로 줘서 이제 3.3V는 이제 입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회로의 이제 간편함과 그 다음에 적은 전류, 그 다음에 그 부피가 좀 적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각하면은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LDO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는 12V를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저희 R5 보드의 GPIO 핀들은 3.3V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V로 제어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전압 값인데, 이것을 이제 트랜지스터를 2개 달링 접속해가지고 전류 증폭이라든지 스위칭 기능을 좀 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2개 달링 접속해서 TIP120이라는 반도체로 좀 더 간단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만능기판으로 그냥 납땜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던 건데,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왼쪽 부분에 이제 전원에 들어가는 12V, 5V, 3.3V, 이쪽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꺼내 쓸 수 있도록 커넥터를 만들었고요. 그냥 위쪽 부분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 컨트롤러.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이쪽에서 이제 중앙에 달아놔서 와이파이랑 스마트폰이랑 연동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엔코더도 여기에 이제 파워 입력 부분을 이쪽에 둬서 하나의 보드로 전원 회로가 완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조종기에는 저희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솔직히 의심은 했어요. 이게 4,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무선 통신 방식인 802.11을 지원하고 TCP/IP 프로토콜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R5에 사용되어 있는 이제 SPI UART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 무선 통신 방식을 절차를 설명드릴 건데, 먼저 R5 쪽에서 서버를 열어주기 위한 AT 명령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서버가 생성되게 되고, 이제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각 조종 좌우, 뭐 정지 이런 조작 데이터를 전달하면 이제 와이파이가 다시 R5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값에 맞게 이제 조작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저희 기능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희 최종 결과물 프레임입니다. 베트카에 맞게 베트 프레임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 시연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차의 직접적인 시점입니다. 차선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소를 옮겨서 한 번 더 동작시켜 본 건데 잘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스타트와 스탑 문자 인식을 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좌측에 목표물 인식을 하여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연은 저희가 영상으로 대체하였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무대에 아예 차선을 그릴 수가 없어서 시연은 저희가 수동으로 무선 조종기로 조정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직진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아서요. 앞바퀴를 두르고 바퀴 구동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단수를 만들었어요. 아까 보시는 게 1단이고 좀 더 빨리 갔을 때가 2단인데 한 단을 진행하다가 이제 오픈 모드를 누르면은 역할과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하는데 그거는 차선은 그리지 않았고 여기도 시간을 못 하겠다. 네, 저희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원 회로와 RTOS 그리고 무선 조종기를 맡았던 이건수, 그다음 캔통신과 모터 컨트롤을 했던 이찬, 엔코더를 이용한 속도 측정과 모터 제어를 맡은 서영일, 물체 인식과 문자 인식을 맡은 이충환, 차선 인식을 맡은 장세진,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캔통신을 맡은 팀장 강삼민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